국가행정위의 제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그 변화가 있습니다. 본래 이 행정법학적 정의를 3주 동안 나눠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2주로 이렇게 약간 압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7주차의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까지 하고 이제 중간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강의 계획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행정법학적 정의 첫 번째 시간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3주 동안 행정의 정의 가운데 행정학적 정의를 이제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주로 이제 그 개념적으로 경영 중심적 정의 그리고 정치 중심적 정의 이렇게 해서 행정관리설과 통치기능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3주차에는 미국적인 행정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행정의 정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행정학적 정의는 다 공부를 한 거고요.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행정법학적 정의를 공부를 하면은 행정에 대한 정의는 이제 다 진도를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정리했던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게 지금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행정의 개념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워낙이 방대하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도를 충분히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 행정의 개념을 공부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시험 이전까지 행정의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행정학적 정의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3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행정법학적 정의를 이제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종속적 정의와 포괄적 정의, 상관적 정의 이렇게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누고, 작게 나누면 이제 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나누어서 우리가 2주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는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행정과 그 정치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행정의 환경 그리고 행정의 구성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정의를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었잖아요. 행정학적 정의가 이제 일단 개념적으로 해서 관리 중심적인 경영 중심적인 정의와 다시 말하면 행정관리설이었죠. 행정관리설과 그 다음에 권력 중심적 정치 중심적 정의, 다시 말하면 통치기능설이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미국 중심적 정의를 시대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중심적 정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법학적 정의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종속적 정의가 바로 이 법 함수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포괄적 정의가 국가목적 실현설 및 삼권 분립 공제설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상관적 정의는 행정과정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종속적 정의, 법 함수설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 정의, 국가목적 실현설, 그 다음에 삼권 분립 공제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상관적 정의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정의가 얼마나 왜 필요하고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었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까지가 행정의 범위를 일단 그 뭐랄까 경계를 일단 설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관심의 영역을 국한시킬 수가 있잖아요. 너무 이제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은 국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그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정의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곤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공간적으로 행정이 아닌 행정과 비행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
하루하루 시시각각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속 하여튼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공간적인 모호성, 그 다음에 하나는 시간적인 변동성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모호하거니와 시간적으로 시시각각 이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지난번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경계의 그 예를 들었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국립대학이었지만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그 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서울대학교가 이제 사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완전한 사립이 아니죠. 어쨌거나 국립은 아닙니다. 사립 법인 형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 정부의 지분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변동이 되고 있어서 정의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지난 표였죠. 자,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한 것이 행정관리설과 통치기능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행정을 경영 또는 관리로 보는 그런 관점. 이건 주로 호황기와 잘 부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을 정치나 어떤 권력 현상으로 그 측면을 보는 그런 것은 주로 불황기 때 이제 나타나는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행정관리설이 있었고 이제 통치기능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행정관리설에서 통치기능설로,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행정행태설로, 그 다음에 신행정과 정책기능설로, 그리고 신공공관리설로, 그 다음에 적극적 규제기능설로 해서 현재 적극적 규제기능설이 현재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와서는 개발도상국이 이제 다시 말해 신생국이 탄생한 것이 2차 대전 이후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런 시기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의는 먼저 비교체제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발전기능설 및 정책기능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설, 위기관리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천돼 왔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잘 유념해 두면은 뭐랄까, 일단 뭐 시기적으로 어떤 추세인지도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개념적으로도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행정에 대한 행정학적 정의는 이런 표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의 정의, 우리가 행정학적 정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죠. 행정과 정치 및 경영과의 관계에 따라서 행정이 갖는 쉽게 말하면 야누스적인 두 얼굴, 정치 측면과 경영 측면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이제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 개념적으로 볼 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와 경영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했었죠. 교집합 영역인데, 그것이 그래서 경영적 정의와 정치적 정의로 나누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로 이제 경기순환 도합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고, 그런 것이 또 미국과 개도국에서 이제 서로 양상이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로 정리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법학적 정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크게 이제 세수로 말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뭐랄까, 종속적 정의하고, 포괄적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적 정의,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제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또 다시 좀 더 분류해보면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국가목적 실현설과 삼권 분립 공제설, 이 두 가지는 포괄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법함수설은 종속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정과정설은 상호관계, 상호 관련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법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학문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과목은 국가행정의 이해인데 사실은 행정학입니다. 행정법학이 아니에요. 행정법학은 우리가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때 이 과목이 개설이 됐었죠. 우리가 이전에는 행정법 총론 이렇게 이제 개설이 됐었는데, 행정법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9급이든 9급에서도 선택 과목 들어가 있고 7급은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에 5급 고등고시는 당연히 이제 필수 과목일 정도로 행정법학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 측면에서도 이제 중요한 법이기도 하고 옛날에 사법시험 있을 때도 지금은 이제 법학 전문대학으로 바뀌었지만 옛날 사법시험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바로 행정법 영역이었습니다. 헌법과 함께 형법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공법 영역에 속하는 것이 바로 행정법이기 때문에 이게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행정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학문 영역 과목이 바로 행정법학입니다. 행정법학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Administrative Laws, 행정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면 이제 대륙법 체계하고 영미법 체계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대륙법에서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그 독립적인 하나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법이라고 하는 일반 행정법 아래 이제 각 개별 행정법들이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미법,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행정법이라는 그런 독립된 법은 없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 절차법, 행정정보공개법 이런 식으로 여러 법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행정법학이라고 그러면 단일 법전이 아니고 복수의 법전을 포괄하기 때문에 Administrative Laws 복수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행정학적 정의가 행정이 가진 경영적 측면하고 정치적 측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의가 우승이 됐다면 행정법학적인 정의는 행정현상이 갖는 포괄성 정도 얼마나 행정현상을 포괄적으로 보느냐 종속적으로 보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나누는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목적 실현설은 다시 말하면 가장 넓게 보는 겁니다. 넓게 보는 거예요. 모든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기능, 일체의 행정 이런 것이 전부 다 결국 행정이라는 거죠. 국가 목적을 실현한다면 그것이 행정부는 일반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나 사법부나 심지어 독립규제위원회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이런 독립규제위원회나 그 다음에 제3영역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기업 다양한 형태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이런 공기업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그 준정부 영역이 있습니다. 공단 형태의 국민연금공단 이런 공단 형태 있습니다. 이런 공단들까지도 다 이제 이런 수행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국가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정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권분립적 공제설은 현재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권력 분립을 하고 있잖아요. 입헌군주제는 이권 분립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는 3권 분립으로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대만 같은 경우에는 5권 분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상으로 볼 때는 좁게 보면은 3권 분립이지만 사실은 독립규제위원회로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게다가 지방자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크게 나누면 6개 분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권력 분립이 어느 나라들이 돼 있거든요. 북한이나 뭐 쿠바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 권력 분립이 다 기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권력 분립이 돼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견제와 균형 서로 이제 나눠진 권력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 체크 앤드 밸런스 이거를 잘 수행함으로 해서 독재 출현을 방지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나쁜 점은 뭐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분란이 나고 이게 불합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여소야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서로 분열과 갈등으로 돼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그런 나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만 본래 취지는 이게 서로 각 권력 부서들이 서로 견제 균형해서 일단 독재의 출현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지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권 분립을 일단 전제로 해서
근데 이제 오늘날 행정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행정부가 점점 비대해지고 상대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는 점점 상대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행정부문은 굉장히 넓고 입법, 사법부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영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드러내면 그 부분만 드러내버리면 나머지가 전부 다 행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적 공제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해서 좀 보충을 했잖아요. 삼권분립적으로 여타 부분을 공제한 부분이 바로 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법, 사법은 확실하게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제라는 exclusion, 이 공제란 말은 지금 이 한문으로 쓴 것처럼 드러낸다는 겁니다. 공짜라고 한 게 이제 드러낸다. 무슨 삽 같은 걸 흙을 폭 떠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 예를 들면 뭐 이게 고깃국을 끓였던 위에 이제 기름이 뜨잖아요. 그 기름을 국자로 싹 걷어내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공제거든요. 이 공제란 게 우리가 이제 소독 공제, 이런 공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연말 소독 공제, 그때 이런 한문으로 쓰고 또 공제라는 말이 또 있어요. 사실은 서로 도와준다고 하는 공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군인 공제회, 경찰 공제회, 이 공제회, 그 공제는 서로 도와줘 상부상조한다는 그런 공제입니다. 한문이 완전히 한자가 다릅니다. 하여튼 이 공제라고 하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삼권분립 가운데 입법부와 사법부를 떠낸 영역 전부가 다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삼권분립적 공제설이고, 세 번째는 법 함수설. 행정은 법의 함수다 이렇게 보네. 다시 말하면 행정은 법의 함수다. 법의 단순한 집행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가 만들어준 법을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데 불과한 것이 행정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드느냐, 어떤 취지를 갖고 어떤 법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의 단순한 집행 실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바로 법 함수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야말로 행정을 입법에 종속된 그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입법 종속적 정의다. 우리는 종속적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행정 과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제작용. 이건 이제 우리가 1970년대 이후에,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70년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깨다 보니까 이 공공영역을 굉장히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공공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존재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외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어떤 사람들은 공공재의 존재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공공재의 외부성을 그냥 방관하면 시장이 굉장히 불공평해지니까 시장 질서가 교란이 되고 시장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시장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아니면 그런 불공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본 사람들의 그 이익을 환수를 해서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본 사람들의 그 손해를 보상을 해주면 그야말로 그런 공공재가 갖는 외부성이 중립화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아주 공정한 시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70년대 와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식이 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이런 기능으로, 다시 말하면 상호 관련적인,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와 있고 행정과 있고 그런 관련성, 그런 관련적인 정의로서의 행정 과정설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나눠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행정법학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행정법학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현상에 대한 법학적 접근입니다. 행정현상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행정현상도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게 행정법학이 되는 것이고, 일반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행정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은 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접근하는 각도가 중요시하는 측면이 다르다는 거죠. 행정법학은 법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고, 법도 물론 이제 사회 현상이긴 하지만, 법학도 하나의 사회과학이긴 하지만 일반 사회과학과 법학은 또 상당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법학은 훨씬 더 응용적인 성격이 강하고 현실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학과도 다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4년 동안 다양한 그런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됐잖아요.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회과학이긴 하지만 좀 특별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정법학은 이렇게 행정현상에 대한 법학적 접근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행정법학은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 역사가 상대적으로 장구하다는 얘기죠. 행정법학은 근대 초에 벌써 근대 초부터 굉장히 치열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명한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학은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일천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역사가 짧다. 우리가 이제 우드로 윌슨이 1800년대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부터 행정학이 시작했으니까 행정학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행정법학은 훨씬 더 한 100년 이상, 한 200년 이상 앞서는 그런 학문이 바로 행정법학입니다. 그래서 행정법학이 이게 사람들 행정 그러면 이거는 법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행정학과가 생길 때 처음에 행정학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 이후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학문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새로운 학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해서 사람들이 이게 법이다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이 행정학과를 법대에다가 많이 신설했었어요. 서울대학교만 해도 처음에는 법과대학 안에 법과 행정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도 법과대학 안에 법학과 행정학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행정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제 법대 안에다 이렇게 설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법이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경영학 쪽에 가까운, 정치학 쪽에 가까운, 또는 사회복지 쪽에 가까운 일반 사회과학이구나. 이렇게 돼갖고 이제 행정학과를 다시 띄어내서, 고대 같은 경우에도 법과대학 안에 행정학과를 다시 띄어내서 그 정외과하고 붙여서, 법정대학 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과학대학으로 이제 한 거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응용적인 행정학이 굉장히 응용적인 이게 사회과학이구나. 이거 학부 4년 동안 이걸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구나.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걸 대학원에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법과대학 안에 있던 행정과를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서울대에는 이제 법학과 안에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렇게 있고 행정학과는 행정대학원으로 간 거죠. 행정대학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법학이나 이런 그 다양한 학문을 4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행정대학원에 들어와서 행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해서 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대학원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만큼 행정학과 행정법학은 처음에 상당히 이제 개념적인 그 학문적인 어떤 유사성 이런 게 있어갖고 약간 혼란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학이 시작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 유럽에서 입헌군주제가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민혁명, 그 전에 물론 계몽사상, 물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지동설과 그 다음에 이제 중립법칙 이 발견되면서 엄청난 과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의식이 깨고 그 의식들이 이제 사람들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치자 이렇게 나왔던 게 바로 계몽사상 아닙니까? 이 계몽사상으로 그 사람들의 이제 의식이 깨니까 비로소 시민혁명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제 입헌군주제가 이제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제 입헌군주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왕의 권력을 견제할까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맨 먼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일단 왕의 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법부는 독립시켜야 되겠다. 법원은
정말 전문성과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 이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부는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총선거를 해서 일단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다수당이 정부를 조직하게 하자 이렇게 해갖고 영국식의 이제 의원내각제, 이권 분립이 된 거잖아요. 이권 분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랄까, 국회를 뽑고 하는 건 뭐 의원을 선출하고 하는 것은 정치학에서 다루지만 행정에 관한 거,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법학은 권력 분립이 되면서 비로소 사법부도 떼어내고 입법부도 떼어내고 행정부에만 국한해서 이제 법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 분립 현상에서 유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제 3장에서 그죠? 제 3장에서 그런 그 유럽에서 그럼 독일의 관방학 나옵니다. 54페이지 보면 독일의 관방학과 독일의 그 경찰학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행정학, 이와 같이 유럽에서는 행정학이 관방학 형태로 캐머럴리즘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관방학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절대군주 시대 때 왕의 그 왕실의 재산 관리에 관한 학문이 바로 관방학입니다. 관방학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관방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캐머럴리즘. 이 카메라라고 하는 말이 방이거든요. 방, 룸, 공간, 방. 그러니까 이제 왕의 방,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립된 학문이 바로 관방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료제가 이제 정착이 됐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유스티의 경찰학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행정학의 기원은 관방학과 경찰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미국에서 행정학은 우드로 윌슨의 그 행정의 연구고, 그 우드로 윌슨의 그 논문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 당시 엄청난 부패, 총체적인 부패, 무능, 행정의 그 비연속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역관주의가 갖는 부작용에 대한 반발로서 미국식 행정학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법학은 훨씬 시기적으로 미국식 행정학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섰던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관주의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역관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단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세계 그 추세는 역관주의를 극복하고 실적주의 공무원제로 이행을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실적주의 공무원제가 또 무산일에 빠질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어 갖고 또 정치적인 충성심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역관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장관, 차관이나 고급 공무원들은 다 임명을 합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 실적주의로 해서 신분이 보장이 되고 그런 거지만,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충성심이 필요한 그런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 선출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관주의 공무원제도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장점을 잘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행정학은 그렇게 관방학, 경찰학, 그 다음에 루돌프 윌슨 이렇게 시작이 됐던 반면에 행정법학을 훨씬 더 시기적으로 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학이 이제 행정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은 지칭 범위별로 최광의로 볼 거냐, 광의로 볼 거냐, 협의로 볼 거냐, 최협의, 가장 좁은 의미로 볼 거냐, 이렇게 이제 행정은 이제 나누는 거죠. 반면에 이제 행정학적 정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행정이 갖는 경영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중시해서 볼 거냐 하는 분류법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대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학의 구성 내용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셋으로 나눠져요. 주로 행정관리에 관련돼 갖고
행정조직법, 이렇게 행정조직법, 예를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 정부조직법이랄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뭐 행정각부를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규정하는 그런, 그게 조직행정법이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법,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임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 인사행정법, 그 다음에 재무행정법,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 조세법, 어떻게 지출을 하고, 이런 그 법들, 재무, 그게 바로 이제 재무행정법, 그 다음에 지방행정법, 아까 말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이제 행정관리, 그러니까 행정관리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이 있습니다. 행정구제법은 말 그대로 이제 구제 절차에 관한 행정 쟁송이요, 쟁송. 행정구제 절차라고,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이 정부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절차를 정한 거죠. 이걸 묶어서 우리는 행정적인 권리구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정구제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 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을 일단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도 이제 그 2심제로 돼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 거기 불복을 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불복하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소송 1심을 하고, 거기 불복하면 또 고등법원에 가서 2심을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가서 3심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행정쟁송, 이렇게, 쟁은 심판, 송은 소송, 이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 행정구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영역입니다. 영역. 각 영역별로 경찰행정법. 경찰에 관련된 것들.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 국가경찰로만 되어 있잖아요. 현재로는.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하여튼 그 경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급부행정법. 국가에서 나눠주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그 사회보장이죠. 사회보장처럼 국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행정법을 이제 급부행정법이다. 그 다음에 경제행정법, 그 다음에 무슨 영조물 관리 행정법, 이런 행정법의 각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행정법에서 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행정학도 비슷해요. 행정학도,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행정학 그 요목을 얘기했잖아요. 행정학의 3대 영역이 조직, 인사, 재무, 이렇게. 조직, 인사, 재무. 그 다음에 정책, 이런 식으로 지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들어가 보면 각 영역별로 있잖아요. 환경, 행정, 경제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행정, 각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관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행정관리, 행정법의 강론과 그 다음에 행정학의 강론은 상당히 비슷하다. 저기서는 법이란 말을 쓰고 법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행정학은 그 점만 약간 차이가 있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침 범위별로 행정의 개념을 한번 크게 넷으로 나눠봤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로 말할 때 행정이라고 그러면 뭘 말할까?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국한된 행정부만의 행정입니다. 행정부.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브랜치, 다시 말해 입법부와 사법부와 우리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를 뺀 행정부. 행정부도 이제 크게 보면 중앙정부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현재 우리 현행법상 용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지방자치법이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국한된
행정부만의 행정, 여기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이제 넓게 보면 이와 같이 행정부는 물론이고 여타 권부니까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그런 것을 우리는 독립규제위원회다. 지금 어느 3부에 입법, 사법, 행정, 전통적인 그런 3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묶어서 독립규제위원회다. IRC다. IRC,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라고 한 두 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능으로 봐서는 사법부에 상당히 유사하지만 사법부와는 구분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관할이 다릅니다. 독립된 그런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하는 일과 비슷하긴 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독립규제위원회고, 이게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제 조금씩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추세는 뭐냐면 독립규제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할 때 앞으로 그럼 독립규제위원회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지금 현재 독립규제위원회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헌법에 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을 개정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근거를 헌법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국가교육위원회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리는 것이 교육이다. 이 교육을 선진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체계적으로 독립성 있게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운영해야 된다. 마치 인권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인권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독립규제위원회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하는 거죠. 추세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법인으로서의 국가 전반의 현상을 우리는 협의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광해행정은 이러한 국가행정 외에도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독립적인 법인 형태, 우리 말은 제3영역입니다. 공기업이죠. 공기업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중앙정부에 있는 중앙공기업이 있고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공기업도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라고 하는 한국방송공사가 있지만 한국방송공사에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있습니다. 또는 한국방송에 사는 데서 광고 일만 합니다. 한국전력 한전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지만, 이제 모회사가 있지만 한전에 딸려 있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그다음에 동남 남부발전, 뭐 이런 여러 발전 부문에 또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형태를 볼 때도 현재 우리나라 우체국처럼 정부에서 직영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체국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코레일 철도공사처럼 어떤 공기업을 통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철도공사, KBS 이런 한국방송공사 이런 또 공사 형태가 있습니다. 또 공사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도 있어요. 주식회사. 이러면 주식회사지만 주식의 51% 이상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주식회사죠. 하나의 그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계열 그룹사입니다. 우리은행 그룹도 이게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형태를 볼 때도 다양한 것이 공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기업이 또 상황이 시시각각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어쨌거나 공기업들도 다 이제 광의 행정에 들어간다. 또 하나가 이제 준정부 부문이 있습니다. 준정부. 퀘이자이 가버먼트라고 합니다. 정부에 속해져 있지 않은, 예를 들면 공단 형태가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공단도 있잖아요. 이런 공단들은
준정부부문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사실 다 포함하는 것이 광해행정이라는 것이요. 광해행정. 예를 들면 뭐 같은 사립대학이라도 같은 사립대학이라도 우리 학교 같이 이런 완전한 사립대학이 있나 하면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는 이게 사립대학이긴 하지만 그 운영 실태를 보면 그 재정 지원을 국고로부터 재정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이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 그런 전액 국고에서 다 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데도 이제 사립 형태상 사립이긴 하지만 사실은 행정의 현상이 들어가는 거죠. 독립된 법인이긴 하지만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서울대학교가 공공적인 성격이 있냐,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광해행정이라고 그러고, 최광해행정은 뭐 가장 넓게 본 겁니다. 이런 공공의 행정은 물론이고 민간인 기업에서 뭐 현대 삼성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뭐 마케팅을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 이런 것도 다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 행정, 그러면 민간 개인 병원에서 돌아가는 원무과, 이것도 행정이라고 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립대학에서 그 다음에 뭐 학사행정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가장 넓은 의미의 그냥 일반적인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정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은 이렇게 보면 크게 네 가지 지층별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정법학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나눠서 우리가 이제 먼저 국가목적 실현설, 이거는 너무 이제 말이 쉽죠. 말 그대로입니다. 국가목적 실현을 위한 일체 활동이 다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목적 실현이 과 관련돼 있으면 다 그냥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만 보고 지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의 행정에 해당이 돼요. 최광의는 아니고 삼성 현대가 무슨 기업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빼고, 그 외에는 뭐 전부 다 그냥 행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오늘날 행정국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행정국가 현실에 부합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정의라는 점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후진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과대성장 국가 또는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그 다음에 조합주의적 신중상주의 국가, 이런 데서 잘 부합을 해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선진국에서 볼 때 복지국가,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뭐예요? 주로 서유럽, 북유럽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죠.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은 물론이고 교육, 보건, 주택, 하여튼 이런 모든 그 사회보장 영역을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갖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한 이런 나라, 서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사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약간씩 색깔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처럼 정치적으로는 선거,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완전 자본주의를 택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정도고, 그 외에 유럽에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오스트리아, 무슨 영국, 스웨덴, 하여튼 모든 나라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형태지만 경제적으로는 모든 그 사회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면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니까,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런 데서는 국가가 이제 모든 사회보장을 책임지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부가 비대화되잖아요. 국가가 직접 사회보장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어쨌거나
국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포괄화 된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는 그냥 행정국가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행정국가라는 현실과 굉장히 많이 이제 부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정의다. 이렇게 이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하는 취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굳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행정에 대한 정의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5주, 6주씩이나 이렇게 할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정의가 중요하고 정의가 필요하고 그만큼 정의가 어렵고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정의를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국가 목적 실현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뭐 정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국가 목적 실현하면 다 그게 행정이지. 그럼 뭐 우리가 왜 이런 정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행정의 개념을 한정하자. 그리고 좀 추상적인 그런 좀 모호한 그런 행정의 저기를 좀 구체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우리 정의의 취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정의할 필요 없다. 그냥 국가 목적 실현하면 그게 다 행정이지 뭔 정의가 필요하냐. 이런 너무 말하면 주먹구구식인 그런 거기 때문에 학문적인 그런 정치함, 그 다음에 좀 정연한 그런 논리, 그런 정의가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국가 목적 실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국가 목적이고 어디부터가 국가 목적이 아니냐, 선을 그어봐라. 이렇게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선긋기가 쉽잖아요. 확연하게 국가 목적인지 개인 목적인지 딱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간에 걸치잖아요. 제3영역이나 이런 쪽은 뭐 반반 5대5로 딱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선에서 그을 거냐, 어디까지 경계를 긋고 어디까지 범위로 볼 거냐 하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목적 실현설은 현실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별로 치밀한 그런 정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가 상권분립적 공제설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오늘날 행정부 영역이 자꾸 이제 비대화되다 보니까 입법부, 사법부 이런 영역에 자꾸 침해해 들어가다 보니까 입법, 사법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행정부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이럴 때 정의하기는 쉬운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영역을 덜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그냥 행정부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집합 개념에, 수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집합, 이 U가 말 전체 개념이에요. U가 이제 하나의 국가 기능이라고 치면 A가 입법부 기능, B가 사법부 기능이라고 치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드러낸 요 나머지 영역 전체가 다 행정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쉽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체 국가 기능 가운데 입법부와 사법부 등 여타 부문을 공제, 덜어낸 개념, 일체의 기능이 바로 행정이다 라고 하는 포괄적 정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국가화라고 하는 오늘날 보편적인 추세에 잘 부응을 한다는 정의,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집합을 나타낼 수 있고, 수식으로 나타나면 행정은 입법과 사법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행정을 administration A라고 치고 입법을 legislature 그럼 L로 쓰고 사법부를 judiciary J로 쓰면 A는 L 컵 J의 C 컴플리멘트 여집합이다, 여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으로 보면은 U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뺀 공제한 영역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본 거죠. 행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행정은 입법부, 사법부, 그러니까 큰 최광의 행정에서 삼성, 현대 이런 건 뭐 당연히 빼고, 그 다음에 각급 사법부, 법원, 그 다음에 국회, 이거 싹 드러내면 그게 다 이제 행정이 되다 보니까 지층 범위로 볼 때는 최협의 행정이 해당이 됩니다. 순수한 행정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의미의
행정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행정국가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과대성장국가,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뭐 어떤 형태든, 그 다음에 조합주의적 신중성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런 개도국 그 현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복지국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국가, 하여튼 어느 형태를 취하든 간에 이러한 행정국가와 현상과 잘 부합되는 그런 정의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또 문제점이 뭡니까? 아까 말한 오늘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게 독립규제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헌법이 개정이 될 때 이제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에도 아마 독립규제위원회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또 그 국가교육위원회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검토되고 있는 게 또 국가소통위원회 얘기가 됩니다. 국가소통위원회. 이제 나라에서 무슨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특히 이제 혐오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입지시킬 때 화장장을 하나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핵폐기물 어디다 매립할까? 그럼 매립지 선정할 때 이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그 관련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비용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제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형의 그런 국민소통위원회 이게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누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공평무사한 국민소통이 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독립규제위원회가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다 보면 그럼 독립규제위원회가 하는 일은 그러면 행정부가 아니냐 그럼 뭐 드러내야 되냐 남겨둬야 되냐 이런 아주 뭐랄까 정치한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예민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논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이 바로 상권분립적 공세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법함수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법함수설은 말 그대로 지금 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에서 쓰는 말이죠. 대수학에서 함수라는 말은 펑션, F로 씁니다. F. 펑션이라는 말이지 생물학에서는 기능을 쓰죠. 구조가 있으면 기능이 있다. 펑션, 생물학에서는 기능 이런 말 쓰지만 수학에서는 펑션 그러면 뭐 함수입니다. 함수.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행정은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의 단순한 집행에 불과하다는 거다. 중요한 것은 입법이 중요한 것이지 법은 그냥 단순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근대 초에 유럽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시대 때 그 당시에 입법국가가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까? 평민과 귀족을 몇 대 몇으로 구성을 할까? 그 다음 노비도 참여시킬까? 뭐 이런 게 사실은 그 당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여를 시켜서 만드는 법을 어떤 법을 만들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최근에 와서 생긴 문제고 그 당시에는 이런 평민과 귀족을 몇 대 몇으로 국회를 구성을 할까? 어떤 법을 만들까?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집행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 이제 부합하는 것이 법 함수세였던 거고 그리고 오늘날 이게 의원내각제는 상당히 아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 중심제와 다르게 선거를 한 번만 하잖아요. 선거를 한 번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거기서 원내 다수당이 정부를 조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중요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제 관료 장관을 세우기 때문에 행정부는 철저하게 이제 입법부에 예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형태를 갖는 게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의원 내각제에서는 법 함수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상당히 다르죠.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더라도 행정부에서 그걸 왜곡시키기가 쉽습니다.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우리가 엄청나게 그런 거 많이 보죠. 좋은 취지로 이런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법이 원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해서 전세값이나 집값이 폭등하는 이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 국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최저임금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다 부도가 다 쓰러지고 나다 보니까 정작 최저임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정하는 그 취지하고 행정부에서 집행해서 나온 결과가 엉뚱하게 겉도는 경우, 이게 대통령 중심제에서 많거든요. 지금 의학전문대학원도 원래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든 취지는 미국식으로 학부에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유능한 의사를 키워내자. 미국에서 그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도입을 했는데 우리는 완전 실패했잖아요.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시 의과대학 6년제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왜곡이 될까? 이게 이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그 차이점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의원내각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입법 취지에 맞는 장관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법함수설은 영국이나 일본이나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서유럽이나 인도나 북유럽이나 이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함수설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타 신생국들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 법함수설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독립변수 X, 법이 독립변수요, 행정이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쓸 때는 Y는 fx라고 쓰죠. X가 변하면 Y가 변한다는 거죠. Y가 변하면 X가 변하는 게 아니고 독립변수 X가 변하면 종속변수 Y가 변한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 행정은 F법이다. 법이 변하면 행정이 변한다는 거죠. 행정이 변하면 법이 변하는 게 아니고 법이 변하면 행정이 변한다. 법이 독립변수고 행정이 종속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쓰면 administration은 legislature, 입법부에 예속이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수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함수설은 시대적으로도 이제 입법군주제와 만난 걸 입법국가 시대 때 만난 거지만, 그러나 이제 정치제도, 헌정제도상 의원내각제에서는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정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행정과정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또 할 겁니다. 자, 개략적인 얘기를 해보면 행정은 규제다 하는 거죠. 행정은 다시 말하면 국가의 개입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1970년대 들어서 공공재, 공공선택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특히 공공재가 갖는 외부성이라고 하는 특성, 공공재는 외부성, 다시 말하면 의도하지 않은 이익,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게 공공재잖아요. 이런 공공재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국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규제 근거, 규제의 논리는 바로 공공재 외부성인 겁니다. 공공재 외부성 때문에 그거를 공공재 외부성을 중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행정과정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행정에 대한 정의는 끝나고 제 7주차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은 이제 이 내용도 역시 우리 책에서는 제3장 부분이죠. 제3장 제1절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제3장을 좀 5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니까 그 제3장 부분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읽어주기 바랍니다.